대통령이 되는 바이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약한 느낌을 받죠. 우리는 사실은 막연한 이미지가. 그런데 그렇게 약한 정치인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힘줘서 얘기를 했던 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부통령, 2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부통령이었고 상원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 안보 통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리더십은 북한도 조금 쉽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면 바이든은 전혀 그런 유형이 아니다. 미 상원에 외교위원장을 했고 중국의 빗장을 열어젖힐 때부터 대중 외교의 현장에 있었고 그때 이미 재선 상원 의원이었고 그 이후에 장점인 후진타오를 거쳐서 지금 시진핑까지를 중국의 리더십을 전부 다 입체적으로 쭉 지켜봐 왔고 꿰고 있는 인물이다.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가장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제대로 학습을 했던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더군다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이나 지소미아 협정, 정보보호 협정 같은 경우에 이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고 그걸 막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조력자였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외교 전문가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맥클리스털 주둔군 사령관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를 놓고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수준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자는 그 맥클리스털 장군과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바이든이 의견이 관철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모든 걸 다 꿰고 있고 그리고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 익숙한 유형의 리더십이지만 군사력을 끝까지 활용해서 뭔가 뿌리를 뽑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빅딜과 노딜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미국 외교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외교를 총책임졌던 사실상의 2인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오바마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이후에 4년 동안 많은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달라졌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피즘이 아직 잔존해 있고 실제로 트럼프가 처음에 얻었던 표보다 700만 표를 더 얻을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미국의 조야에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비교적 중국을 이제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트럼피즘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요리하고 북한을 요리할 것이냐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대중 강경 기준은 그대로 간다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트럼프식의 미 우선주의, 쉽게 얘기해서 조금 무대뽀 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우리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폐기다. 다자주의,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에 최대한 협력을 하는, 그래서 WHO라든가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하는데 다시 재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수치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돈으로, 액수로 중국에 얼마나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해서 이런 식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맹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협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동맹을 복원해서 주변국의 협조하에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다. 무역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재 미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이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트럼프 때와는 달리 인권이나 환경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전면에 놓고 외교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정리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이고, 트럼프 미국의 정치 체제 자체가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를 확정할 때 정강정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기조 내에서 이 범주 내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움직일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제가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가서 그것이 결국 가치의 패권 전쟁으로 갈 것이다. 결국 소프트 파워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 소프트 파워의 승자는 결국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더 국제사회에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국 소프트 파워라는 게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게 기술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면 과연 중국의 기술 역량이 미국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 것이냐에 대해서 티핑 포인트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완승이나 완패가 그 결론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은 결국 국내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초격차 전략, 결국 실력밖에 없다. 경제적인 실력밖에 없다 하는 관점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임기 초에 거기에 이제 대중국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따돌리려고 하는, 중국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하는 전략을 쓸 것이고, 시진핑은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내수를 살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으로, 또 무역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수, 이렇게 선순환의 관계의 경제를 가지고 미국의 이런 압박을 벗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중 패권 정책에 아마 속 시원한 일방적 승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북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핵이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이냐, 동결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면 아마도 폐기보다는 동결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갈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그거는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바이든의 입장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1, 2기 때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오바마 정책의 핵심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이든이죠. 근데 오바마 1기 때는 이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지금 와서 평가해보면 실패한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죠. 그래서 오바마 2기 때는 이거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걸 깨닫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사실은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2기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경제 제재의 전면에도 바이든이 있었던 거예요. 바이든은 모든 걸 지금 다 진두지휘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물론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이었던 거고, 그 방식은 트럼프와는 달리 바텀업 방식이었다.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내가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국무장관
지명자로 이제 발표가 된 블링컨이라고 하는 국무부 장관, 앞으로 이제 외교 무대에서 주인공이죠. 블링컨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설리반, 이 사람이 이 두 명의 성향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갈 건지가 예측이 가능하다. 블링컨이 계속 이란식 해법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성과였거든요. 근데 이란식 핵 합의의 요체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국제 사찰을 받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절충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미국 외교의 사령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절충적, 단계적 진전을 목표로 하는 사실상의 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실무진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전형적인 스몰 딜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표현을 보면 실무 협상을 강조하고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지속적 외교 협상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 이건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국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걸 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교 현장에 바이든과 함께 주축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블링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굉장히 강조할 것이 예측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북핵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에 상존한다 하는 예측을 전문가들은 합니다. 여기 정리한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긴급한 현안이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나라든, 그 다음에 선거기간 말기에 터졌던 어떤 그 인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죠. 그렇다면 국외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최우선순위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란 문제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 중에 그래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정도가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을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도발을 임기 초에 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진영에는 비확산주의자, 그다음에 스몰 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있다. 추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하는 정도, 중동의 핵으로 북한의 핵이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중동은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이 중동으로까지, 북한은 대표적인 무기 밀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사실은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ICBM으로 때리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중동 같은 데로 이게 핵이 밀수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 정도도 굉장한 성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빅딜도 노딜도 아닌 스몰 딜에 무게중심이 두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하는 국제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핵을 빼앗으려고 들지 말고 우리의 핵이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핵을 빼앗으려 들지 말고 우리 핵이 위협이 안 되도록 한번 해봐라. 무슨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그 뒤에다가 해석을 붙여요. 우리 경제 제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그럼 뭐겠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겠어요?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겠어요? 핵 보유 기금을 인정하고 미국과 외교 관계를 트고 싶다. 정전협정하고 수교하고 최소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고 하는, 이걸 원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체제를 인정해 달라. 북한에서 핵을 개발한 이유는 체제의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멸 대상으로 보지 말고 공존의 대상으로, 이제 남한은 얘기가 끝났어. 남한은 우리를 굉장히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려는 것 같아.
미국도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키맨의 키워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링컨이라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그 바이든의 또 다른 자아다. 알터 이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의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경력을 보면 오바마 때 미국 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하는데 이 부보좌관이 부통령을 모시는 부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으로 발탁이 되는데 이건 오바마가 발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과 이제 뭐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 부장관을 시켜요. 그럴 정도로 실무적으로 매우 준비되고 경륜이 쌓인 상태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취임을 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전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워딩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전문이 이렇게 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물론 목표다. 그런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할 거다. 트럼프하고 다르죠? 트럼프는 그냥 내가 가서 합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바텀업이 아니라 업다운이었죠. 이거하고 다른 얘기가 이제 이걸 바이든의 얘기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얻은 경험이 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의 성공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문제는 북핵이 더 위험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과장된 위협을 퍼붓다가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것으로 급격히 방향을 이동했다. 여기에서는 세계 최악의 폭군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정은을 협상 파트너로 정상적인 협상 파트너로 보질 않아요. 세계 최악의 폭군과 부끄럽게도 미국 대통령이 테이블에 앉았다는 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겠죠, 앞으로. 세 차례 무의미한 정상회담을 했다. 거래의 기술이 도둑질의 기술로 바뀌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정상회담에 대해서.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 미국 대통령과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위치에 섰다. 더 못 견디는 것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기사회생에서 살아났어요. 사실 중국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중국에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 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억나요? 중국에 가갖고 굉장한 환대를 받죠. 문재인 대통령은 가가지고 혼밥 사건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그에 비해서 상무위원 7명이 다 순서대로 이래저래 다 김정은을 만나는 매우 이례적인 환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찬밥덩이였던 김정은을 갑자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키워준 게 누구냐? 트럼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던 김정은을 갑자기 중국에게조차 매우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준 게 트럼프였다는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동맹,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경제적 압박의 페달에서 발을 뗐다.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뒤에 생략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은. 김정은은 그동안에 핵을 고도화했다. 경제적인 제재도 완화됐었다. 뼈 아픈 실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안보에 관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세계 제1의 폭군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북한의 핵무기도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과 일본이 들어가죠.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진정한, 허울뿐인 경제적 압력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의 다양한 수입원과 실효적인 압박을 가해서 북한을 외교적인 수단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상황 인식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이든의 복심이라고 하는 블링컨의 목표도 수단도 전략도 다 드러났어요. 복잡하게 예측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짐작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다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당분간 나아갈 길이 전부 다 달려있다. 다 실려있다. 실제로 블링컨이 국무장관으로 인준 절차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건 내년 6월쯤 돼야 가능하다고 그래요. 절차상. 그 다음에 이런 외교적인 일에 협상을 거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사실은 함께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행정, 우리나라에서 다음 정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타임 스케줄상. 그렇다면 바이든도 블링컨도 대한민국의 다음 행정부에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파트너로서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세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의 다양한 수입원과 자원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 핵 합의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검증 가능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죠.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 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다. 목표와 방법론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수단까지 다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과 블링컨 조합이 미국의 북핵을 다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그림을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핵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연 북핵을 포기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논쟁이, 토론이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에 해법이 들어있다. 느낌이 와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총이냐 달러냐를 놓고 퀴즈를 자기네 간부들에게 냈을 때 간부들이 나는 총입니다. 나는 달러입니다 하는데 총을 선택한 간부에게 네가 정답이야라고 달러까지 다 상으로 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부차적인 목표, 어쩌면 그 이후에는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생존을 위한 돈이죠, 돈. 재원이란 말이에요. 핵을 흔들어서 얼마든지 먹고 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인을 했어요. 자, 이제 만들어졌어요. 초기에는 이걸 흔들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이걸 흔들어서 뭘 얻어내는 것이 목표냐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또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본다면 그럼 우리는 뭐만 안 주면 돼요. 돈을 안 주면 돼요. 단순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인도적인 지원 정도를 주면서 타협점을 모색한다. 이건 또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그들이 진정으로 목표로 삼았던 달러, 돈 한마디로 말해서 생존 자금. 아까 어느 분들끼리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점을 재미있게 지켜봤는데 결국 통일이 되면 우리 핵이 될 거냐를 놓고 벌인 그 토론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로부터 혹은 미국으로부터 가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북한은 올해 2020년, 제가 일부러 과거 자료를 그대로 썼습니다. 2017년 이때 만들어진 자료들인데 2020년이 되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미 이건 이제 실현이 됐다고 우리는 다 보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동안에 개발을 했으니까. 핵 그림자 효과라는 것도 제가 몇 년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스스로 위축되는 효과.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면서 그 적나라한 모습을 봤죠. 우리 스스로가 월북자라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들이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핵 그림자 효과예요. 핵보유국이 게임 체인저로 등극을 한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 그 핵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겁주기와 평화공세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죽여놓고 며칠 있다가 미안해. 실수한 것 같아. 그렇게 아팠어? 평화공세와 한국 겁주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지속적 반복적 저강도 도발, 도발 후 평화협상, 그리고 말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지원 요구가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모겐소가 그런 말을 했죠. 핵무장한 적과 싸우는 나라는 대들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형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할 게 없죠. 이건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는 무수단이다 몇 군데서만 쏘아 올렸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날아오를지 모른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라는 거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손발을 묶고 우리 눈을 가리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그 조치가 아직 살아있는데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공무원을 죽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남북한의 GP 개수를 동수로 폐쇄를 하면 60개가 있고 160개가 있었는데 동수로 폐기를 하면 나중에는 9개 남아요. 근데 이런 합의도 그냥 했다 이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제 휴지 쪼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무장해제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관점들이 있어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럼 타협안은 어느 지점 정도 되겠느냐? 그다음에 바이든 이후에 북핵 폐기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한미동맹은 어떻게 갈 것 같냐?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협상에서 결과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한 이유는 뭐냐? 북핵은 남북 분단을 고착을 시킬까? 통일에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냐? 그리고 1순위 나라는 어느 나라냐? 2순위 나라는 어느 나라냐? 저는 1순위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본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있느냐?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통일인데 통일 지향의 남북 경협은 그럼 어떤 형태로 돼야 남북한 간의 진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머리에 넣고 앞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도 핵을 갖겠다라고 하는 순간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북한이 당연히 경기를 하겠지만 중국은 더 화들짝 놀랄 것이다. 그 성공 사례가 독일 사례다. 독일에서 국내적인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도 그렇다면
소련이, 그때 당시 소련 시절이니까, 소련이 핵무기를, 그때 뭐 SS-20이라고 하는 기종을 650기를 동유럽에 놓겠다고 했을 때, 소독의 슈미트 수상이,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위력에, 같은 숫자의 전술 핵무기를 우리 영토내에 놓겠다. 미국 걸 갖다 놓겠다. 라고 하면서 선택의 공을 넘긴 거죠, 소련한테. 결국 소련이 모스크바와 가까운 유럽에 미국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핵을 철수를 했다. 이 성공 사례를 우리는 굉장히 큰 반면교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방금 전에 드린 질문의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삼축체계 설명도 있었는데 그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아까 뭐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뭐 총알이 총알을 맞추는 뭐 확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비용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건 엄청난 비용이다. 1년 예산을 500조를 쓰는 나라에서 1년 국방비를 50조 쓰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이것도 몇 년 전의 화폐 가치인데 이걸 써도 총알이 총알을 맞추는 확률의 방어체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원점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물론 국방부는 이게 자기들 일이니까 이런 킬체인이나 KAMD나 대량 응징 보복 같은 것을 작전 개념으로 세우지만 국민들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 가능한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개를 처음에 정리한 게 제가 한 3, 4년 전인데 이걸 정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일본의 비중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사실 내 생각은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아까 설명드린 스몰 딜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보로 글쎄요, 이게 뭐 예측이죠. 그런데 확률이 매우 높은 예측이 되면서 저도 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과연 자주 국방을 한다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을 카드로서 흔드는 것 정도로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무슨 토론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시행착오를 다 겪고 오바마 행정부의 시행착오를 다 겪고 이제 해볼 걸 다 해봤다 이거예요.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해봤고 경제 제재도 해봤고 탑다운 방식의 정상 간의 협상도 해봤고 이제 남은 건 스몰 딜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남아있을 것인지. 독자 핵 개발이라는 것, 이거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제재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제재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NPT를 탈퇴하는 데 대한 제재는 오래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리가 생겼다.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거예요. 예외 조항도 있다. NPT. 그리고 아태 지역의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나중에 있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하다. 이게 퍼거슨 보고서의 요약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저는 인용만 합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그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기술들도 다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운반 수단, 투발 수단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몇 년 전 기술 수준으로
6개월이면 첫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대량 생산하는 데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안은 아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방지할 방법은 한일 양국의 확실한 군사적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왜 한국과 일본이 패키지로 들어가느냐? 한국이 개발하면 일본도 개발하고 일본이 개발하면 한국도 개발한다는 게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늘 라이벌 관계라는 걸 알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한국의 핵을 개발하는 걸 막으려면 일본과 함께 두 나라를 다 완벽하게 핵우산으로 보호해준다는 보장이 100% 있을 때 두 나라를 말릴 수 있다는 걸 미국의 과학자,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이 반드시 수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일본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거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멘트로 시작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중국도 마냥 북한 편들지 마라. 즐기고 있지 마라. 사실은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 핵 개발을 용인하고 즐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북한 핵을 없애는데 적극 협조할 걸 바라는 건 사실은 연못구어죠. 핵무장이 추진되면 한미동맹이 깨질까?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한국도 그에 못지 않죠. 사실 경제력 규모로 보면. 조건부 핵무장문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조건부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 무슨 조건이냐.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북한과 딜에 들어간다. 중국과 협상에 들어간다. 중국이 열심히 나서서 북한 핵을 없애주면 북한 핵을 없애는데 제1의 영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일 테니까 중국이 나서서 북한 핵을 없애준다면 우리는 그 즉시 폐기한다는 걸 전제로 핵 개발을 하더라도 한다면 그래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기간을 줄이고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인도의 교훈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은 경제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간재가 많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해법이 있다. 수출입이 막히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손해보고 일본도 손해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경제가 다 지장을 받는데 그중에서 중국 경제가 가장 큰 지장을 받는데 감안을 해야 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실력이 급신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첫째, 확실한 대북 견제의 공포의 균형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남북한 쌍방 핵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북중 갈등이 야기되는 것도 예상될 수 있다. 세 번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진다. 당연한 거죠. 네 번째, 국방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왜냐? 방어 무기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까 MD 보셨잖아요. 개발하는데, 핵무기 개발하는데 1조면 되는데 MD 체계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킬체인 체계를 갖추는 데는 60조를 가지고도 아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는
북한 핵실험 직후에 있었으니까 조금 감정이 섞였다는 걸 감안을 해도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다. 국민 여론은 지금 이렇다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핵 개발에 대해서는 옛날과는 지금 또다시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염두에 둬야 한다. 두 번째, 전술핵 재배치는 또 여론이 어떠냐. 이것도 2대1 비율로 찬성이 높다. 그리고 없었던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950기 있다가 500기 있다가 쭉 내려서 지금 완전히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사라진 게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순차적으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미국으로 다시 옮겨갔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없던 걸 새로 갖다 놓자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술핵이라는 건 뭐냐?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B-61-12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어느 나라나 이 핵무기가 무섭기 때문에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그 지휘소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엄청난 위력으로 파고 들어가서 초토화를 시키는데 2022년부터 실전이 배치가 돼요. 그동안에 이게 많이 늦춰졌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방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2022년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요. 20년 다 갔으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됩니다. 이걸 옮기는 수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폭격기에 장착을 해서 때리는 방법도 있고, ICBM, SLBM,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전술핵 재배치의 효과는 똑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일부러. 대북 억제력은 똑같아요. 중국의 선택도 비슷할 거예요. 핵보유국의 위상은 포기해야 되겠죠. 국방비 대폭 절약도 해당 사항 없어요. 한미동맹이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는 있겠네요. 미국 걸 갖다 놓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다. 전술핵 재배치의 효과. 그 다음에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 자세히 보면 미국의 관리하의 핵탄두를 유럽 기지에 비축을 합니다. 핵폭탄 240발이 유럽 5개국 6개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B-61-12는 벙커버스터 기능, 차기 스텔스 전투기 F-35A에 장착해서 포격하는 걸 원안으로 합니다. 군사기지는 유럽에 있지만, 보관되는 위치는 유럽이지만 소유권은 미국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미국한테 100% 있고, 이걸 쓰려면 미국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는 유럽에 돼 있지만 쓰는 과정에서는 100% 사용하는 나라와 미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내 전술핵을 들여오는 게 혹시 부담스럽다면 괌 기지나 앤더슨 기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술핵을 한국의 전폭기 F-35A 기종이 가서 장착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쓰는,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쓰는 그런 형태의 이용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괌에 있는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오면 된다. 오히려 더 빠를지도 몰라요. 의사결정만 빠르다면. 실제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갔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해인 2017년도 상황입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경로라고 하는 책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그때 B-1B 폭격기 편대,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투기가 6개 떠요. 또 거기에서 또 공중 급유기까지 같이 2대가 또 뜨고, 헬기도 뜨고 해갖고 한 20대가 같이 날아옵니다. 완전히 이제 전쟁을 예고한 그 행동인데요. 이게 저기 북에 풍계리 위치까지 올라갔었어요. 비행기가 해상으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북한은 위협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북한의 방공망은 아무 조짐을 파악한 느낌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그렇게 일하는 게 그렇게 무력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저 20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발진을 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북한 영공까지 진입을 거의 해상 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이제 훗날의 얘기인데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그때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제 글에 보면 성당에 가서 맨날 앉아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정말 그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그 글인데 어쨌거나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에서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게 오히려 중국의 반발이 더 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북핵 폐기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북핵이 폐기됐어요? 그럼 다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의 안보 상황을 보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이 이렇게 엄청난 화력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설사 통일이 됐다 가정해도 또 북핵이 폐기됐다 가정을 해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팽창주의, 영토 야욕,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한복도 뭐 중국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고구려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공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군사력이 북핵뿐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북핵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가끔 활용을 합니다. 여기 쑥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5대 전구 중에 북부 전구를 보면 북부 전구가 저쪽 만주, 몽골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쪽에 산둥반도 쪽에 한국을 향하고 있어요. 그 군사력을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이 맞닥뜨리는 그 최전선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한민국이 있는데 최근의 상황이지만 이쪽 왼쪽에 아시아 쪽에는 이제 RCEP이라는 게 탄생을 해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 이제 바이든은 다시 TPP를 살려서 이제 또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이 첨예한 대립의 한 가운데 있다 하는 걸 무시할 수 없고 중국 외교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서 이렇게 저자세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높은 봉우리,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 높은 봉우리 혼자 높은 봉우리가 되는 거냐? 작은 봉우리가 받쳐줘야 높은 봉우리가 있다. 야, 이건 뭐 주권국의 대통령이 그거 이상의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표현을 어떻게 상대방 나라에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중국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고 왔다. 홀대받고 왔다.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그런데 불과 석 달 뒤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석 달 뒤일 거예요. 김정은이 방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는 안 한다. 7명의 상무위원이 전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것도 저기 중국 북경이 아니라 그 북쪽의 국경부터 역에 한 명씩 배치가 돼가지고 방중 기간 동안 다 만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인정하지 않던 김정은. 중국에 오겠다고 해도 올 필요 없다. 오라고 해도 우린 가지 않는다. 했던 관계의 북중 관계가 이때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환대받는 반열에 김정은이 올라갔던 게 그때 트럼프의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된 시점에 생겼던 역학관계의 변화였다. 트럼프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의 변화였던 거죠.
그렇게 중국에게 홀대를 받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삼불 원칙을 내세웠는데, 삼불 원칙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추가 사드 배치는 없다. 미국의 MD 편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미일 공조가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답죠. 이런 삼불 원칙을 중국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선언한 게 아니라 중국에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바이든 이후에 삼불의 원칙을 어디로 갈 거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장시간을 할애해서 바이든과 블링컨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바이든과 그런 입장의 블링컨을 상대로 해서 한국이 과연 중국에게 약속한 삼불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짐작이 갈 거예요, 아마 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원교 근공, 멀리 있는 사람과 친교를 맺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늘 전쟁의 대상이고 라이벌이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크고 작은 분쟁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래로 어느 나라든 원교 근공의 원칙을 하는데, 외교에 있어서 거기다 더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스탠스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대한민국 외교 공간의 확장을 해법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한 점에서 제가 도식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형태의 국제 질서 속에서 외교를 할 것이냐. 안보도 독립에 가까워지고 점점 더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의 외교 공간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권국으로서,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경제적 위상만 높아져서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외교 공간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미국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핵개발이냐, 전술핵 재배치냐, 나토식 핵공유냐, 또는 제3의 방안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전략은 핵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옵션 혹은 4개의 옵션을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그럴 때 외교 공간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자주국방의 잠재력, 자주국방력을 고양시키는 건 물론이고 잠재력도 높여야 한다.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원자력 협정 같은 것에서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기 때문에 대미 관계에서,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더 넓어요, 현지도.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농축 재처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재량권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이 걸린다면 일본은 사흘이면 핵폭탄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준비된 상태다, 핵에 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시도하고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핵연료 구매선도 다변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공간을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도 대중국 투자나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무슨 얘기예요? 의존도를 낮춘다는 얘기죠. 인바운드 관광시장, 지금이야 뭐 관광의 의미가 없지만 이제 코로나19가 뭐 백신이 나오는 단계니까 1, 2년 뒤면 어떻게든 관광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걸 전제해서 보면 관광시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너무 의존적인 그런 관광 산업 전략에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관광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사시에 그걸 무기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자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면 국민적 공감대는 뭐냐? 핵 보유에 대해서 공감대를 일정 부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마치 금기처럼 뭐 핵 얘기를 하면 무슨 전쟁하자는 얘기냐, 이런 분위기의 초보적인 분위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장단점을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는 지구력 있는 압박이 계속돼야 되겠다. 우여곡절이 계속 있어 왔는데 트럼프 시기든 바이든 시기든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른바 다임필이라고 하는, 다임필이 약자입니다. 외교적, 첩보, 정보전, 군사적, 경제적, 재정적, 인텔리전스 앤 로, 그 다음에 인포스먼트, 압박, 다임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경제계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드의 교훈, 이거 무슨 얘기냐? 갑자기 중국이 대중 진출을 한 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흔들 때에 대비해서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정부 차원에서는 또 산업계 차원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일본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공장을 만들려면, 해외에 만들려면, 중국에 하나 만들면 동남아에도 하나 만들어라. 언제 중국계 사고가 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참조할 가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는 통일인데, 아까 통일이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뭐 손해가 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이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수뇌부와, 그러니까 집권층과, 좀 넓게 보면 평양 시민까지를 포함한 북한의 기득권층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 주거하는 북한의 이른바 민초들, 그들식 표현으로 인민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할 때의 대상, 협상을 한다고 할 때의 대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의 대상, 한민족이라고 할 때의 대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을 생각할 때는 항상 북한 지도부, 그리고 그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는 평양 시민은 이해관계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에 가깝죠.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생명부터 재산까지 다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들이고, 사실 우리가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권 보장의 대상이고,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장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늘 토론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자, 어쨌거나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해안권, 서해안권, DMZ 근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협의 그런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데,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좋은 면만 보자면 경제 영토의 확장이죠. 그리고 대륙 국가로 전환이 된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가 생기면 거기서부터는 저쪽 러시아를 통해서, 또 만주를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중국 내륙을 통해서 기찻길이 연결이 되면서 유럽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류혁명이 이루어진다.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다. 그 다음에 항로로 보자면, 북극 항로, 백길로 보자면 밑으로 가는 길보다 북극 항로, 녹고 있으니까 이제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기후변화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짧다. 밑에가 2만 킬로라면 윗길은 13,000킬로.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훨씬 경제성이 생기는 항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주 쪽에서, 부산에서 이쪽 그 일본과 한국 사이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 더 이상 지구, 서양 사람 기준으로 보면 지구의 끝에 있는 너무나 먼, 이동거리가 너무나 먼 파이스트의 조그마한 소국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혜택을 일본은 누리는데 우리는 못 누린다면 손해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자원개발의 측면에서도 역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거야. 북한은 지하전이 풍부하고, 더군다나 러시아에서 가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러시아의 이제 사실상의 그 비군사적인 무기화 될 수 있어서 논쟁이 좀 있어요. 독일 사회 내에서는. 어쨌든 이걸 또 미국 대통령이 공격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왜 러시아에서 이런 그 비상시에 끊을 수도 있는 가스를 사오느냐. 미국 LPG를 갖다 써라. 그런 LNG를 갖다 써라. 뭐 이런 그 논쟁도 있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지적을 좀 했어요. 어쨌든 가능한 얘기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이 우리께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린 지금 한반도기를 흔듭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마치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면
중간지대에 어떤 이런 나라가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둘 중에 하나야, 경우의 수는. 이런 나라든지 이런 나라든지. 그잖아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고 통일을 하든지 북한에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 먹히면 한반도에 핵무기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없어요. 어쨌든 통일을 한다면 이런 방법이, 이런 목표가 돼야 된다. 첫째, 평화적이라야죠. 전쟁에서 통일할 필요 없잖아요. 피해가 막심할 텐데, 그죠? 말할 게 없고. 체제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통일을 해야지 통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 번째,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천문학적으로 든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더 큰 비용은 이질화된 체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무형의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동소독, 오씨, 배씨. 이 역사를 기억해요. 오씨, 배씨. 오씨가 아마 동일 거고 배씨가 소독일 거예요. 오씨, 배씨가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이 흘렀다. 물리적으로는 통일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가 있었다는 게 독일도. 우린 더 하겠죠. 그걸 감내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통일로 갈 것이냐? 지난하다. 어렵다. 왜? 첫 번째 단계는 이렇다. 결국에는 두 가지로 시작될 거다. 폐쇄형 경제특구로 시작이 될 거고 우리가 도와준다면 인프라 구축이다. 뭐 발전소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것까지는 어떤 정부가 들어쓰느냐에 따라서 가능도 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상품과 서비스가 넘나들고 노동력과 자본이 넘나드는 적어도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처럼 우리가 지금 무역하고 있는 그런 관계처럼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다? 북한 체제가 문을 열어젖혀야 되는데 이걸 김정은 정권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포용력이 있을 것이냐. 인민의 통제에 불안이 감지되는 순간 개혁 개방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열었던 문도 다시 닫힐 가능성도 늘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무역에 임하는 개별 기업들은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쉽게 될 리가 없죠.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정과 퇴보를 거듭하면서 아마도 순조롭게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만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리스크를 감내한다고 결심이 설 때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기업 차원에서도 여기에 임할 수가 있는데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얼마나 지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지막 단계로 가면 이제 국내 시장처럼 한 나라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품과 서비스가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지역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상태. 이건 뭐예요? 이미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된 거예요. 그런 관계까지 순차적으로 가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남북 간의 경제, 금융, 기업, 노동, 사회 시스템이 전부 통합돼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단계다. 이렇게 거칠게 몇 단계로 나누어 보고 생각을 해보니 야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가겠어요 저기까지? 특히 김정은 정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목표까지를 다 공유하고 있을 때 아까 말한 핵 같은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에.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가려면 북핵 폐기, 남북 대화. 이것이 관여 정책이라는 인게이지먼트 팔리시라 그래요. 영어로는. 관여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남북 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피차간에 윈윈하는 국익을 피차간에 올릴 수 있는 전략적 비전으로 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관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수반시켜 내는 것이 목표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김정은이 들으면 제일 싫어할 만한 이야기예요. 북한 체제에 영향 없이 먹고 살기만 해주면 제일 고맙죠. 근데 남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체제가 조건이 되는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한의 민생에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먹고 사는 궁정 경제가 아니라 장마당 경제라고 하죠. 민초들의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여 정책을 써야 하는데 북한 체제 변동성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다. 북한 경제의 핵심은 무역과 시장이다. 시장은 내부적으로 먹고 사는 거고 무역은 외화, 벌이라고 그러죠. 달러를 버는 건데 무역은 중국에 너무 편향돼 있고 시장은 분절적이고 분산적이고 지역별 자급자족 형태의 지역 공동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관여 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민생, 특히 경제적 측면에 민간 주도, 관여,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보다도 민간 주도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품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지하 자원을 공동 관리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옮겨갔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까지 옮겨가면 그게 초기 단계의 관여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